네, 자 다음은 경제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는 경제 이슈 시간입니다.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혁신창업과 중소기업에 공급하겠다라는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박연미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규모로 급증하면서 향후 국가 전체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또 정부의 대책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빚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하네요. 네, 빚이 일단 늘어나는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원인은 뭐 사실 다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이 경제 규모의 성장, 그리고 또 장기간 유지된 저금리 기조. 이 저금리에 따라서 대출을 받기가 쉬워지다 보니까 또 부동산 시장도 그만큼 불타올랐고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늘어난 부채도 있고요. 또 여기에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사실상 이 소득 부진으로 인한 이 생활비 목적으로 받아가는 대출들, 뭐 이런 것들이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경제 규모의 성장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가장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카드도 많이 긁을 수 있고 네. 또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빚은 꼭 나쁜 빚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월급이 100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부채는 50에서 한 60 정도로 늘어났다. 이런 것이라면 이제 문제는 없는 거죠. 문제는 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그 속도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더 빨리 혹은 더 늦게 이 부채가 성장하는지, 이런 네. 것도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로 인한 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채가 늘어나는 건 크게 이제 우려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득 부진,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나지 않거나 혹은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서 대출을 일으킨 네. 수요인데요. 뭐 카드값이라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 뭐 이런 기타 대출이 될 수가 있는 네. 거겠죠. 저희가 지금 가계대출 증가 현황을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적으로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조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죠. 2017년에 비해서 18년에 굉장히 증가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네. 반면에 여기 기타 대출,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나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신용대출,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기타 대출은 오히려 늘었단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기타 대출이 물론 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썼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실 생활비로 쓸 수도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훨씬 저렴한. 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구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난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 얻을 거야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담보대출의 규모가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활비 수요가 기타 대출로 늘어난 건 아닌지. 그런데 문제는 은행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고객님 이 대출을 받으셔서 생활비로 쓸 거예요? 학자금으로 쓸 거예요? 이거 물어보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 가계부채가 증가했다는 그 자체보다는 그 질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사실 선행돼야 될 문제입니다. 해외에서 이 가계부채를 좀 파악해보는 전문 연구기관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위험한 수준이다. 네. 그리고 주요국끼리 비교를 해보면 늘어나는 속도도 두 번째로 빠르더라. 이런 평가를 내놨던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실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속상하죠. 네, 옆집에서 네. 야 니네 집은 이렇더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분이 나쁜데, 네. 실제로 이게 현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기준에서 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9%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요국 28개국 가운데 세 번째예요. 위에서부터 세 번째인데, 이 증가 폭도 5년 동안 15%포인트가 높아져서 이건 중국 다음으로 2위거든요. 통상 GDP 대비 부채 비율이 85%를 넘고 5년 동안 7%포인트를 넘게 상승한 경우에는 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다 충족을 한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객관적인 지표나 비교적 상대 다른 나라 국가에 비해서 사실은 가계부채가 네. 높고 위험한 수준이라고 분석은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뭐 총액도 1,500조가 넘었다라는 건 네. 뭐 엊그제 가계부채 천조 시대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저희가 그림을 보니까 예. 이 심각성이 더욱더 느껴지는데요. 가계부채 비율을 보니 정말 빠른 속도로 우리 그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졌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기 그
빨간색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좀 만만치 않구나 네네. 이런 느낌이 있고요. 18년도에 들어서 그러니까 정부가 정말 대출 규제를 깐깐하게 하면서부터 조금 관리가 되는 분위기인데 맞습니다. 2012년부터 17년까지는 거의 가파르게 우상향곡선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규모가 경제 규모의 성장에 비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 당연한데 이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2013년에 5.7% 늘어났는데 이후에 지금 5.8%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규제, 약발이 먹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속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네, 기조가 유지될지 좀 지켜봐야겠고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7일에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5%대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놨어요. 일단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 쪽으로 돈이 돌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자금이 기업 쪽으로 가도록 해보겠다. 이런 계획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말 그대로 보자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렇게만 된다면 투기 수요로 흘러들어간 이 자금 대출, 부동산 자금 대출이 빠져가지고 어떤 혁신 성장으로 일어난다면 더없이 좋을 텐데 문제는 이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두 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걸 대출이 필요하면 반드시 투기 수요로 봐야 되느냐는 좀 다른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테크를 열심히 해가지고 궁극적인 마련을 한 게 집 두 채, 내가 살고 있는 집 한 채와 또 임대 목적으로 둘, 월세 조그마한 거 한 채를 갖고 있는 경우엔 분명히 이거는 공식적으로는 1가구 1세대 2주택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만약에 생활비가 조금 필요하거나 목돈이 잠깐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건 어느 정도 제한이 따르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규제가 안 미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몰려나는 곳이 요즘에 이제 좀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P2P 대출입니다. 이 대부 중개업을 통해 가지고 돈이 필요한 사람과 또 돈이 조금 남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금융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대출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정식으로 집계되지도 않고 있고요. 지금 P2P 업체 협회에 등록된 이 업체를 통해서 집계된 자금만 1월 말 기준 3조 2,800억 원이 누적 자금으로 대출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네, 그 성장세도 굉장히 가파릅니다. 물론 이 3조가 넘는 이 돈이 전부 다 가계부채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가계부채가 아닌 부동산 대출 이런 것도 껴있긴 한데 그렇지만 사실상 이런 P2P 업체들이 광고를 하는 게 우리는 투기과열 지구라고 하더라도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에서 규제 때문에 막혀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몰리던 자금이 기업 쪽으로 가게 하는 그 루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좀 알아보게 될 텐데요. 그렇죠. 어찌됐든 저희가 지금 그림으로 보여드리듯이 혁신 창업과 중소기업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거, 그 방향 자체는 좀 긍정적인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어요. 그건 기대해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대출 규제, 대출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단 말이죠. 지난해 10월에 전 은행권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규제가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줄여서 흔히 DSR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버는 돈에서 빚 갚는데 얼마나 쓰고 있느냐, 빚이 얼마나 되느냐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빼줬던 항목까지 다 집어넣어서 보는 건데 이 규제가 올해 4월부터는 이금융권으로 확대가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카드값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1년 동안 당신이 얼마의 이자를 부담하고 얼마의 원금을 갚느냐까지 다 포함해서 소득으로 나눠버리다 보니까 사실은 대출을 받는 게 굉장히 깐깐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10월에 은행권에 도입이 됐었는데 이제 2금융권으로도 확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이제 1금융권에만 적용이 됐을 때 실제 현장에서도 대출을 받을 곳을 문의할 때 은행에서 안 되면 저축은행이나 보험사를 찾아가세요라고 저도 실제 현장에서 조언을 해드렸거든요. 필요한데 대출을 대부업 가서 받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1금융권에 비교해가지고 2금융권, 즉 저축은행이나 보험사의 담보대출이 안 좋냐.
그렇지 않고 오히려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이 DSR에 대한 규제가 이금융권까지 쫙 확대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금융권에서 그런 대출도 줄어들 전망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 걱정이 이금융권에서도 못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냐, 이것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 잠깐 볼게요. 은행권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현황을 보면 6월부터 11, 12월로 갈수록 전체적으로 이제 좀 관리가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확연히 있어요. 70% 초과라는 게 예를 들어 내 소득이 100만 원이면 70만 원 정도의 원리금을 부담한다면 그 이상으로는 대출이 안 나간다라는 거죠. 네, 90% 초과는 사실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 이금융권도 이 관리 대상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또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DSR 규제가 전체적으로 본격적인 도입이 되면 사실은 신용이 좋은 사람 그리고 빚을 많이 안 진 사람은 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 꾸기 힘든 사람들이 풍선 효과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에서도 대출을 못 받아서 결국은 대부업체나 아니면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네, 뭐 친구한테라도 빌릴 친구라도 있으면 그나마 걱정이 덜할 텐데 조금 전까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런 우려들, 이제 풍선 효과 때문에 더 높은, 더 안 좋은 취약한 대출 쪽으로 움직이는 소요 이런 걱정을 사실 정부에서도 안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이 해소 방안들을 내놨거든요. 일단 이 취약 차주들, 그러니까 빚을 갚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했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게 월 상환액을 최대 10년 동안 고정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은행에서 결정한 뭐 매달 예를 들어 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대 10년 동안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좀 그려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금리 상승폭을 최대 5년까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못 오르도록 제한하는 이런 대출 금융 상품을 개발하겠다라고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 대출을 받을 때 우리가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한 달에 50만 원 내던 대출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러면 어쩌나라고 하는 걱정인데 일단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는 스스로 그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금융권 공동으로 이 매각 후 재임대, 뭐 영어로는 SLB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 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매각 후 재임대, 즉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집을 금융기관에 파는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다가 힘들어지면 은행에 그걸 팔고요. 일정 기간 동안 그 은행에 임대료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집주인이 되고 내가 세입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뭔가 억울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조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팔았던 그 금액을 그대로 그 조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2억 원에 내가 은행에다 팔았다. 그리고 한 5년 동안 월세를 한 50만 원씩 내면서 살았다. 5년 후에는 내가 팔았던 2억 원 그대로 다시 집을 사오는 그러니까 매각 후 재임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집값이 올라도 같은 돈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채무자 입장에서 크게 불리하진 않아요. 집값이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은행권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조율한 상품이 개발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정금리, 분할 상환 상품들이 조금 더 정책 자금이 확대돼서 공급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풍선 효과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제 마음이 급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불법 사금융들이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불법 사금융을 엄단할 수 있는 그런 조치도 함께 만든다면서요? 네, 불법 사금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정해진 금리 이상으로 초과해서 받는 거거든요. 법정 금리를 훨씬 웃도는 말하자면 고리대금이라고 하죠. 고리대금 사채업자라고도 하는데 지금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이를 넘어서는 돈을 받더라도 즉 30%를 적용하거나 50%를 적용하더라도 이를 신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초과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30%의 대출을 받는, 금리를 받는 불법 사금융이 있다고 해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6%포인트, 요 차액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규제를 강력하게 해서 만약에 이런 불법 고금리 대출을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다면 냈던 이자를 전부 다 반환하게끔
그러니까 사실상 어찌 보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무이자 대출이 가능한 거죠. 네. 고금리 불법 대법을 이용했는데 반환 청구권을 활용했을 때는 원금만 내도 되는, 그리고 냈던 이자를 모두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뭐 이걸 악용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 기조는 그렇죠. 일 때문에 고통받는 이 취약차주들, 이런 분들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최고금리 초과이자 전액 무효화 추진, 이 말이 와닿지 않는데 이 말을 좀 쉽게 돌려서 얘기를 해보자면 법정금리 이상으로 고금리를 받았다가는 이자 수익을 한 푼도 못 걷어간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사실 이 금융기관 입장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얘기는 돈을 떼일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네.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말이 어려운데 경기 상황이 달라지는 데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자본을 쌓는다, 이 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원래 대손 충당금이라는 게 있지 않았나요? 예, 있었는데 그걸 네. 좀 더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강화된 것 같아요. 이름이 길어졌어요, 일단. 네.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기는 했었으나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건 결국은 사람들이 빚을 갚는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거니까. 네. 이렇게 되면 사실 빚을 못 갚는 사람도 문제지만 이런 게 줄줄이 이어지게 되면 금융기관으로도 그 피해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선량한 빚 잘 갚고 있는 사람들까지 문제가 혹시 생길 수 있죠. 원금을 못 받게 되거나 네. 은행에 나는 이자 받아야지 하고 생각했던 분들이 본인들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사태도 최악의 경우 상정해 볼 수가 있죠. 네,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서 안전장치를 둔 게 바로 이번에 이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지금 최대 위험 가중 네. 자산 최대 2.5%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여유 돈을 좀 더 갖고 있어라. 그래서 무리가 생겼을 때도 너희들이 크게 네. 문제가 없도록 그런 어떤 버퍼를 갖고 있어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도 좀 든든하게 그 자산을 챙겨둘 수 있도록 네. 미리미리 대응하라는 얘기인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담도 좀 되겠어요. 사실 그렇죠. 아니 네. 우리의 안전장치를 우리가 마련하면 되지. 네. 그걸 또 의무적으로 갖고 있어라라고 하면 조금 부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제도를 좀 운영하면서 경과를 봐야겠고요. 네. 이게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자영업 대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쏠려 있는 회사들이 가끔 있어요. 네. 사실은 마케팅을 할 때 우리는 그쪽 대출 전문이에요. 예. 이렇게 하는 금융회사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이 연간 신규 대출 한도를 좀 조정해서 지나치게 부동산 시장이나 이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를 좀 막겠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이 규제를 계속 내놨던 게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대출들, 뭐 투기 수요를 포함한 이런 대출들을 조금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금융기관이 어떤 금융기관이 그쪽으로 돈을 많이 빌려주냐도 사실은 정부에서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계대출을 좀 더 다각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실제로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그러니까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종별로 특히나 이제 콕 집어 얘기한 게 부동산 임대업을 콕 집어서 이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해주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신규 대출에 대한 한도를 좀 추가로 부여를 해가지고 그 이상 대출이 안 나가도록 규제를 하겠다라는 방침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사실 부동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도 50대로 확대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금융위의 발표입니다. 네. 앞으로 올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지 아직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한 가지 큰 산은 국회를 넘어야 된다라는 거. 네. 요 방향대로 이제 이루어지긴 할 텐데요. 가입 연령이 기존에는 이 종신수령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연소자가 표를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요? 부부 중 한 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아직 정확한 나이는 안 나왔지만 60세 미만, 50대 중후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의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보통 우리가 정년을 60세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 50대 초반으로 보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대기업에서는 승진이 막 된다, 이걸 가정하지 않으면 50대 후반까지 남아있기가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 뭐 명예퇴직, 희망퇴직이라는 말로 그 이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왔을 때 국민연금 수령 시기까지는 거의 한 10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근데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우리가 어떤 노후 생활을 준비함에 있어가지고 소득이 갑자기 끊겨버리면 기댈 수 있는 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밖에 없거든요. 네. 제도적으로는. 그 외에는 알아서 내 돈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택연금이 활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온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은 사실 부동산에 쏠려 있는데 그 자금을 조금 노후 준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면 가입이 안 됐었습니다. 근데 서울의 웬만한 집, 웬만한 아파트는 사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데 그러면 시가 9억 원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부자냐? 정말 가진 게 집 하나밖에 없고 예전에 사둔 집이 집값이 올라서 9억 원이 넘어가신 분들은 네. 어찌 보면 억울한 겁니다. 나라의 제도를 이용하실 수가 없는 거니까요. 경계선에 걸려 있었던 사람들 네. 특히. 이런 분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로 하면 한 13, 4억 원 정도 되죠? 맞습니다. 한 30%를 다운시켜서 볼 수도 있으니까 다만 9억 원까지라고 하더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9억 원이 최대 한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어쨌든 가입의 문턱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임대가 허용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 집에 살면서 혹은 집을 비워두더라도 여기에 전세나 월세를 두고 어떤 추가 소득을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주택연금도 받고 임대소득도 올릴 수 있다라는 좀 내용들을 보시면 노후가 조금 더 네. 탄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장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은퇴 이후 그리고 노후 보장과 관련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길 기대합니다. 그 밖에 경제 이슈와 함께 알아볼게요. 우리가 사실 기관하고 개인 투자자에게 돈을 모아서 부동산 시장에 투자하는 것, 우리가 이거 리츠라고 하잖아요. 네. 그 앞에 그 영문 머릿말을 따서 만든 말인데 네. 이쪽으로 돈이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리츠 활성화를 하겠다 정부가 그런 계획을 내놨어요. 네. 근데 이게 자칫 설명을 잘못하다 보면 아니 부동산으로 돈 안 가게 한다면서 네. 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회사를 팍팍 밀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조장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건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한다 이런 방향으로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공식적인 투자 루트를 마련해 주겠다라는 건데 리츠 말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 공동구매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임대 아파트를 하나 사고 거기에 나오는 임대료를 우리끼리 나눠 갖자. 네. 그런데 이걸 주식시장에서 이 리츠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에서 팔 수 있는 걸 공모형 리츠라고 보면 되고요. 돈이 조금 많으신 분들 소수를 모아가지고 소수 공동구매, 증권사나 이런 곳을 통해서 하는 거를 사모 리츠라고 보시면 네. 되는데 이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리츠 활성화가 과거에도 계속 조금씩 일으켜왔지만 늘 계획은 있었어요. 네, 안 됐던 이유들이 네. 뭐냐 하면 이 공모리츠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좀 자금이 잘 돌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관심도 좀 저조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리츠가 상대적으로 활성화됐었거든요.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부동산 공동구매를 통해서 건전한 투자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성공의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공모리츠도 성공한 사례가 한 2억 건 되기 때문에 그런 성공한 사례를 바탕으로 좋은 상품들을 잘 개발해 나가고 이런 규제들도 어느 정도 현장에 와닿게 완화를 하게 되면 이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8년을 끌어왔던 기아 자동차 이 통상임금 문제가 결국 이제 정말 힘겹게 해결이 될 모양이에요. 사측이 연속해서 패배를 했는데 대법원 안 가고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더군요. 네, 이쯤에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도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 자동차 산업이 지금 현재 어렵죠. 이대로 가면 네. 노, 사 모두 다 이제 좋은 결과는 안 일어날 것이다. 이쯤에서 악수를 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고요. 결국 이제 법원 판결의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중요한 건 기아차 노사 이 노조 쪽에서 어느 정도 근로자들이 가져가느냐, 그 일정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상여금, 이를 통상임금에 어느 정도까지 포함을 시킬 것이냐, 또 간헐적으로 주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냐 마냐, 이거에 대한 선례를 남긴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통상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월 243시간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는 이제 최저임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는 부분과도 굉장히 결부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에 있어서 비슷한 사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여러 가지로 촘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